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이 된 여자입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 나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예쁜 5살 된 아들이 있답니다. 제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지요. 그런데 바로 제 아들 때문에 제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실까요? 저는 고아였습니다. 저를 20살 때까지 키워주신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12월에 어느 추운 겨울, 제가 고아원 대문 앞에 놓여 있었다 하더군요. 그날은 유독 추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얇은 포대기에 감싸여 이름을 적은 쪽지 하나 없이 그렇게 버려졌다고 합니다. 너무 아기였을 때라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순간이 기억에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 걸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저는 그 비를 다 맞고 고아원으로 돌아와야 했을 때 또래 친구들에게 고아래요, 고아래요, 얼레리 꼴레리 놀림을 받았을 때 참 견디기 힘들 만큼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습지요.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보고 싶다니. 언젠가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부질없는 소원을 제가 버려진 12월 크리스마스마다 빌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 가정을 이루어 얼굴조차 모르는 부모님을 그렇게 자주 생각하진 않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제 손발은 유달리 찹니다. 12월이면 유난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유난히 찬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아원을 나와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도 제게는 보호자 따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울타리마저 사라지고 나자 살 길이 막막하더군요.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는 작은 옥탑방을 얻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우연히 동네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결코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 햄버거 세트를 포장해 주문해 가셨던 40대 되어 보이는 여자 손님이 다시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아가씨, 나는 치킨 세트를 주문했는데 이거 치즈버거잖아. 주문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해? 바꿔줘.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 손님, 아까 치즈버거 세트 하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데 그 손님은 안색을 붉히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꼴랑 5,000원도 안 되는 햄버거 하나 팔아먹으면서 말이야. 응? 주문도 제대로 못 받아놓고 누구한테 잘못을 덮어씌우고 있어? 야, 너 내가 햄버거나 시켜먹는다고 만만해 보이니? 어? 이게 겨우 아르바이트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나오라 그래.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손님을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치즈버거 세트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그래도 끝까지? 야, 너 공부 못해서 겨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나 하고 있는 주제에 말이야.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라고 누가 가르쳤어? 너네 부모야? 어? 아주 싹수가 노랗구만. 너 같은 것들 뻔하지. 후레자식 같은 것들. 정말 다른 거 다 참겠는데 20년 인생을 살아도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더군요. 이 나이 먹도록 산전수전 다 겪은 저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이 고이는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거참 듣자 하니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넌 또 뭐야, 거렁뱅이 같은 게 뭔데 참견이야? 저요? 저 여기 단골이요. 가만 들어보니까 꼴랑 5,000원도 안 하는 햄버거라면서요. 꼴랑 5,000원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언성을 높여요? 꼴랑 5,000원도 없으신가 봐. 뭐라고? 헐,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고 말지. 그렇게 아주머니가 휙 가게를 나가버린 뒤 그는 제 안색을 살피곤 주머니를 뒤적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손수건을 제 손 위에 쥐어주더군요. 신경 쓰지 말아요. 저런 말.
5천 원짜리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려요. 응? 아, 어떡하지? 울지 말고요. 따뜻한 그의 손,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그의 말에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패스트푸드점 맞은편 마트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점심때마다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려 우리 가게에 자주 왔었고 늘 밝게 웃는 저를 눈여겨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쑥스러운지 뒷목을 긁적이는 그가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저는 너무나 따뜻한 12월을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발 편히 뻗을 수조차 없는 제 옥탑방도 어쩐지 아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둘이 지내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행복이 영원하리라 순진하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맞고쌤 추위에 끝나던 계절이었어요. 출근을 하면 늘상 맞는 감자를 튀기는 기름 냄새가 어느 날부터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며 양치를 할 때도 이상하게 구역질이 났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월경을 하지 않았어요. 설마. 떨리는 마음으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해보니 너무나 선명히 빨간 줄 두 줄이 보이더군요. 믿기지가 않아서 한 번 더 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는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이었으니까요. 전 혼자라도 아기를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제 손에 있는 선택지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아기가 생겼어. 다행히 남자친구, 아니 지금의 제 남편은 조금 놀라긴 했지만 기뻐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약속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된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 준우 씨 여자친구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래, 잘 왔어요. 어디 오면서 불편한 데는 없었고? 네. 이거 오면서 멜론을 조금 사왔어요. 멜론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럼 없어서 못 먹지.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무겁게 뭘 이런 걸 사왔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여보, 당신도 인사해야지.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셨습니다. 나원 기가 막혀서 정말. 예? 첫인사 때 누가 멜론 같은 걸 사오니? 아니 하다못해 한우라도 사왔었어야지. 꼭 이렇게 부모 없는 티가 난다니까. 엄마! 여보! 아이 그래 알았어. 뭔 말을 못하게 해. 형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을 밉게 하세요. 진심은 아니니까 담아두지 마요. 네?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에 안 차시겠지만 저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예쁘게 보이고 싶었고 어머님의 날선 반응에 서운한 게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세상에 태어나 언제나 혼자였던 제게 가족이 생기던 순간이니까요. 제가 마음에 차지 않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럴수록 내가 더 잘하자.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알아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려해서 하객이 반뿐인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게 상처가 될까봐였지요. 물론 시어머니는 집안 망신이라며 펄쩍 뛰셨고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의 배려가 좋았습니다. 저는 하객으로 올 가족도 직장 동료도 없었거든요. 두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편의 고집으로 저희는 조촐하게 남편의 사촌까지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한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날들의 연속이었고 저는 그저 시어머니와 좋아지는 과정이겠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이었죠. 한날은 어머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데 하필 반찬이 고등어구이였고 어김없이 입덧 때문에 헛구역질이 나오더군요. 음, 얘 너는 밥상머리 앞에서 아유 참 임신한 게 유세니? 응? 벼슬이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 이만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른이 아직 식사하고 계신데 어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자 보자 하니까 너 정말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이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 하는 수 없이 저는 입덧을 참아가며 어머님께서 식사를 마치실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신혼여행 때 입었던 실크 드레스를 세탁기에 돌려서 못 쓰게 만드신 적도 있었어요. 어머, 이거 실크였니? 아니, 나는 네 옷 빨아주려고 그랬던 건데. 미안하게 됐다, 얘.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제 배 많이 나와서 어차피 입지도 못하는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잖니? 사람이 실수였다는데도 참. 이래서 없이 자란 것들은 안 돼요. 아휴. 어머님의 구박은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저를 더없이 아껴주는 남편, 생전 처음 아빠의 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시아버님, 친동생처럼 귀여운 시동생까지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래, 겨우 이 정도의 힘들어하면 안 되지. 지금까지 더한 서러움도 많이 겪었는걸. 어머님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걸 거야. 저는 나쁜 기억들은 애써 털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제 보물 라온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행복만 가득 느끼라고 남편이 지은 이름이었어요. 라온아, 아이고 이놈 보기에 내가 자기 할애비인 줄 아는 모양이다. 응? 까꿍? 아우와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애기가 어떻게 형 애기냐? 형 안 닮아서 다행이다. 형은 이게 다 형수님 덕인 줄 알아. 그럼 이게 다 우리 희영이 덕이지. 어이구 이쁜 내 새끼. 라온아 아빠야. 아빠. 아빠. 옳지. 아빠 해봐. 어디 애가 희영이를 닮기는 뭘 닮아. 딱 봐도 지 애비 판박이구만. 승우, 너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어머님은 손자가 저를 닮았다는 말조차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이날 이후에도 아기를 보러 오신 친척분들 중 누구라도 라온이가 절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면 대번에 역정을 내시며 부정하시곤 하셨습니다. 아이고 준호 아들이 아주 엄마를 꼭 닮았네. 너 엄마 닮아서 아주 예쁘구나. 고모는 참, 얘가 어딜 봐서 지 엄마를 닮았어요. 지 엄마 닮으면 안 되지. 저 얼굴에 어디 복이 붙어 있다고 큰일 날 소리. 어이구 이 사람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듣는데. 아니 내가 무슨 없는 말 했나? 얘 너 기분 나쁘냐? 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라온이가 준우씨 닮은 게 좋아요. 너 행여라도 네 팔자 안 닮게 라온이 옆에 너무 붙어있지 말거라. 가족들이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께서는 더 모진 말로 제 가슴을 후벼 파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라온이가 방긋하고 한 번만 웃어줘도 저는 금방 잊어버리고 행복을 만끽했어요. 준우 아빠가 없었으면 이런 행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준우 씨를 낳아주신 어머님은 제게 마냥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남편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여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여보, 잠깐 앉아봐. 어머니도 같이 들으세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해고되었다는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의 마트 바로 옆에 대기업 대형마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였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의기소침해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독거리며 여보 괜찮아. 우리 아직 젊은데 나도 벌면 되고.
응? 기죽지 마요. 그렇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당장 아기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기 엄마이면서 고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는 않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본 끝에 저는 유제품을 배달하고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정기 배송을 받는 집집마다 유제품을 돌리고 오후에는 유제품 판매카를 타고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판매했죠. 거의 하루 종일을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얼음장에서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내 가족을 위해 저는 꿋꿋하게 참았습니다. 자연히 라온이는 어머님께서 맡아서 키워주시게 되셨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라온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저의 휴일이었는데 저는 쉬는 날만이라도 아이와 온전히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꺼내서 함께 가지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로봇의 팔이 갑자기 뚝 하고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니 망가질 때도 되었지 하고 버리려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망가져 버렸다. 엄마, 이 로봇은 불량품이야? 불량품인 거지? 저는 별 생각 없이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아니야. 그냥 장난감이 오래되어서 그래. 올해 우리 라온이가 4살이니까 장난감도 벌써 4살이나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원래 물건을 오래 쓰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는 거야.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4살짜리 아이가 불량품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와 같이 서점에 갔다가 구입한 외직 천자문책을 읽어주던 때였어요. 라온아, 이 한자는 뿌리 근이야. 봐봐, 이 글자의 생김새가 꼭 나무의 뿌리 같지? 나 이 말이 뭔지 알아. 뿌리, 근본, 맞지? 어머, 우리 라온이 그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알아? 아하이, 그냥 알아. 이상함을 느꼈지만 엄마한테 칭찬을 받은 줄 알고 기뻐하는 라온이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유제품 판매원 옷을 입고 출근하는 제 뒤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아이 창피. 응? 라온아, 그게 무슨 말이야? 창피? 엄마, 불량품은 창피한 거래. 저는 혹시 판매원 옷이 낡아서 그런 건가? 영문을 모른 채로 일단 급한 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는 건데 아니랬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동생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인사시킨다며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 너무 반가워요. 저는 승우씨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 너무 예쁘시다. 아,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들으라는 듯 혼잣말인 듯 중얼거리는 시어머니의 말이 들리더군요. 아니, 동서지간의 나이가 맞지 않은 이거야 원. 개족보도 아니고 시퍼렇게 어린 게 애부터 가지니 족보가 꼬이지. 이제 정말 어쩔 거냔 말이야. 응? 형님 동서지간에 별게 다 속을 썩여 정말.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과 여자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양가 어른들 다 살아계시는 흡족한 며느리였겠죠. 그래도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까지 이러실 수 있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앞에서 얼굴을 붉힐 수도 없어서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넘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 같은 모자란 며느리 말고 어머님 마음에 차는 며느리를 보셨으니 이제 조금 마음이 풀리시지 않겠나. 내심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빠르게 흘러 이윽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님께서는 둘째 아들 결혼식만큼은 뻗쳤던 망신살을 제대로 펴겠다면서
비싼 한복을 사 입길 고집하셨고, 저희 부부는 없는 형편을 쪼개서 어머님 기분을 맞춰드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제 발버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내 커플이었던 만큼 시동생의 결혼식장에는 시동생 회사 동료들, 상사분들이 잔뜩 오셨더군요. 멀끔한 정장을 갖춰 입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몇 년 전 실직한 뒤 아직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 못한 남편이 괜히 주눅들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닥칠 일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말이죠. 신부와 나란히 선 시동생은 늠름해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형수를 늘 존중해주고 우리 라온이를 끔찍하게 예뻐해주는 시동생의 기쁜 날이니 저도 벅찬 마음으로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렇게 예뻐 보였을까? 나도 참 어렸었는데 이제는 벌써 4살의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 그런 감상에 빠져있기도 했죠. 감상에 빠져있을 틈도 없이 이윽고 피로연이 시작되었고,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친척들은 부쩍 자란 라온이가 기특하고 예쁘다며 이리저리 안고 다니셨죠. 새로운 장소에 낯선 사람들까지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인 피로연장을 라온이는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눈에 띄었는지 피로연의 사회를 맡은 남편의 사촌형이 라온이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자, 우리 귀여운 어린이, 이름이 뭐예요? 정라온입니다. 누구랑 왔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요. 아이고, 어디 집 꼬마인지 귀엽기도 하네. 신랑 조카래. 하객들은 그런 라온이가 귀여운지 다들 한바구음을 지으며 무대를 보고 계셨어요. 저도 너무 재미있고 귀여워서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라온이 몇 살이에요? 4살입니다. 4살이구나. 오, 그럼 우리 라온이 오늘 삼촌 결혼식인데 라온이 장기자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장기자랑이 뭐예요? 장기자랑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아, 재밌는 거? 나 흉내낼 수 있어. 우리 할머니 흉내낼 수 있어요. 오, 여러분, 우리 정라온 어린이가 사랑하는 할머니의 흉내를 내보겠다고 하네요. 다들 힘찬 박수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런 불량품이 내 집에 기어들어온 거야? 아이고, 속 터져. 근본도 모르는 것 얼굴 볼 때마다 아주 내 우라통이 다 터진다니까. 우리 라온이는 절대로 엄마 닮으면 안 돼요. 할미가 저 천하에 재수없는 건 내쫓고 예쁜 새엄마 구해줄 거니까, 응? 식장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슬그머니 제 쪽을 돌아보았죠. 저는 방금 제 귀로 똑똑히 들어놓고도 차마 믿을 수가 없어서 동영상 녹화 정지 버튼을 차마 누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저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애 신랑 조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럼 신랑 엄마가 애한테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어우, 남사스러워라.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아, 애 엄마가 고아라잖아.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결국 사단이 나는구만. 사단이 나. 잠깐의 정적이 흐르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온이만 계속 신이 나서 제잘거리고 있었죠. 불량식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할미손은 약손, 새엄마도 약손, 우리 라온이 똥 빼. 저는 차마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피로연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형수님!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 아이의 입에서 다른 어떤 말보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는 기분이란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뛰쳐나오는 제 뒤로 이게 도대체 무슨 되먹지 못한 경우입니까? 이 결혼은 무효예요, 무효!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동서의 아버지, 사돈 어른께서 이런 되먹지 못한 집안에 딸 못 준다고 노발대발하시며 자리를 피하신 것이라 하더군요.
그런 사돈어른을 필두로 동선의 가족들은 줄줄이 필요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해요. 시동생은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렇게 결혼식은 난장판이 된 채로 끝이 났습니다. 사돈어른께서는 동서를 막무가내로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시자 원래는 달콤한 허니문을 떠났어야 할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자세한 상황을 보진 못했지만 워낙 고함 소리가 커서 문을 닫고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더군요. 도대체 엄마는 라온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아니, 내가 없는 말 지어내서 했니? 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야. 아니, 그리고 내가 거기서 애가 그런 말을 할지 상상이나 했겠니? 나도 당황스럽다, 얘.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지금 승우 결혼이 다 엎어지게 생겼는데 애 엄마는 또 어떡해요? 아유, 시끄러워. 나도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그만해, 둘 다. 엄마, 똑똑히 들어요. 나 이 결혼 깨지면 엄마 얼굴 다신 안 봐. 알았어요? 시동생은 그 말을 끝으로 집 밖으로 나간 건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가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어머님의 핍박은 멈추지 않더군요. 아니, 고아인 게 자랑이야? 몇 날 며칠을 저렇게 퍼질러 누워서 애초에 너만 아니었으면 일이 이 지경이 안 되는 거잖아. 네가 원인인데 뭐가 잘났다고. 당신 그만 못해요? 내가 뭘 그만해요? 지금 저거 시위하는 거야. 어디 시부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건데. 당신 정말 반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요? 반성? 피부치 하나 없는 걸 몸뚱이 하나 덜렁 가져온 주제에 떠받들고 살란 말이에요? 무슨 반성을 해 내가. 이 사람이 그래도 어휴. 날이 갈수록 어머님과 아버님의 다툼도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시금을 전폐한 시동생을 보다 못해 사돈댁에 연락을 하셨죠. 사돈댁에서는 상종 못할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 딸을 보낼 수는 없다면서 아이들을 이대로 갈라서게 하든지 아니면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러다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남편에게 간단히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고, 나갈 거라면 함께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라온이까지 우리 세 식구는 분가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삿짐이 나가는 날 시어머니는 제 짐들을 깨부수며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계집애, 내가 너 처음 보는 날부터 이사단이 날 줄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네 얼굴에 재수없음이라고 써있거든. 응? 결국 이사단을 내지 네가. 오순도순 잘 살고 있던 우리 가족, 니년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야.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귀한 아들 저 여우년이 깨어가네. 아유, 억울해서 이렇게 못 살아. 가려거든 몸뚱이만 나가거라 이년. 천지간에 부모 없이 불쌍하다 받아줬더니 은혜를 왼수로 갚는 년. 퇴! 몸뚱이만 나가거라. 다 내 아들이 벌어서 산 것 아니냐?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놈의 재수없다는 소리. 귀에 딱지가 앉아서 피가 날 지경이라고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아이고, 그래. 이제야 네 본색이 나오는구나. 난 진즉에 네가 이런 년인 줄 다 알고 있었지. 뭘 잘못했냐고?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네가 잘한 건 무엇이냐? 번듯한 부모가 있기를 해. 대학 문턱을 밟았기를 해. 네가 뭐가 그리 대단하냔 말이야. 말 그대로 내 아들이 놀다가 버리면 그만이 불량품 아니냐?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아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이 사람 힘들게 한 거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는 괜찮다고 하기에 저도 참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 아내이고 제 아이의 엄마예요. 제 얼굴에 침 뱉긴 걸 모르세요? 저희 얼굴 다신 볼 생각 마세요. 아이고, 준우야, 준우야.
그렇게 저희는 어렵사리 분가를 했고 그 후로 시댁엔 발걸음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족한 살림이지만 함께 택배 알바를 하며 마음만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편 시동생은 사정이 아주 딱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커플이 사내 커플이었던 만큼 그날 피로연에서 있던 일들이 회사에 다 소문이 난 거죠. 저 사람이야? 그래. 아주 막장이 따로 없었다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이 진짜 마귀할멈이 따로 없었지. 세상에. 아니 아들 결혼식에서 그러고 싶나? 조심해. 끼리끼리라는 말 몰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저 사람 인성은 어떻겠어. 저거 봐. 그 사단이 났는데도 멀쩡한 얼굴로 출근하는 거. 나 같으면 쪽팔려서 진짜 그만뒀다. 아유, 나도 나중에 그런 시어머니 만날까 봐 무섭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막장 엄마를 두었다며 은근슬쩍 시동생을 따돌렸고 어딜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에 결국 시동생은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사돈댁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커플을 끝까지 갈라놓으실 수는 없었는지 시댁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시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 후로 시동생은 우리 부부와는 왕래를 하지만 시어머님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자 시아버님께서는 인생을 잘못 사셨다며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하셨다고 해요. 물론 시어머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고아계 집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살냈다고 난리를 치셨고요. 하지만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가끔씩 시아버지를 만나서 아버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는 대로 시아버지께는 효도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머님의 서리빨 어린 눈길과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합니다. 언젠가 이 상처가 낫긴 할까요? 제 우울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